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나는 완전 바빴어. 그래, 요즘, 이 인생 이막이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아니, 9월 달이 독서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화요일에는 제가 대전 한밭도서관 가서 강의하고 왔고, 어제는 구리 토평도서관 강의하러 갔고, 오늘은 또 다시 또 대전에 또 내려가서 진점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13일 토요일에는 경남 산청 지리산도서관, 16일에는 전남 고흥군까지 가고, 그래 내가, 이 참, 박동부님 말씀대로 인생 이막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근데 어제도 이렇게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 이 관장님이나 사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이렇게 강의들이나 뭐 내가 빌린 책이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독서의 달 초청 강연으로는 내 강연이 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을 읽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니까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딱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네네네. 노후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이거 진짜.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은 또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해요. 네.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모임 멤버들이 책을 읽고 리뷰를 이제 올리거든요. 네. 이번 주에 할 책은 이제 홍춘옥 박사님의 유쾌한 경제학자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 그래서 네. 한 2016년도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나온 지 10년 넘은 책인데, 네. 저는 홍춘옥 박사님의 책 중에서 되게 이 홍춘옥 박사님이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고 이코노미스트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이 트레바리 멤버가 올린 리뷰 중에서 홍춘욱 박사님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서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자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떤 시장에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여기저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내가 갑자기 문득 머릿속 한 구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읽은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벌써 10년 전 2016년 9월 1일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책 리뷰가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이 아예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예요. 그래서 로드 주드킨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대학 교수면서 창의성 컨설턴트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조직에 가서 컨설팅을 해줘. 이 회사가 이 조직원들의 창의성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 문화를 가져야 되는가 막 이런 걸 컨설팅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주로 하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놀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조직이나 기업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해서 다른 경쟁 업체에 뒤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디어가 빈곤한 이유는 대체로 직원이나 조직원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상사나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라도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직이 창의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6년에 이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왜 꽂혔을까 생각해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회사에서 받은 인사고과가 D였어요. D.
A, B, C, D에서 D인데, 참고로 이제, MBC 사람들은 D를 받는다는 거는 인생의 최고의 수치예요. 그 조직에서 일을 가장 못한 꼴찌한테 주는 게 D예요. 그냥 A, B, C가 그거죠.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제가 바로 1년 전에 2015년에는 제가 인사고과 A를 받았거든요. 근데 A를 받고 제가 쫓겨났죠. 드라마국에서. 드라마국에서 인사고과 A를 받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쫓겨나서 근데 왜 나는 이때 D를 받았냐면 송출실에 제가 이제 발령인에서 갔는데 그 송출실의 이 분위기 그 조직 문화는 뭐가 있냐면 인사고과를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D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웰컴 D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줘야 되는데 기존에 와서 일을 한 지 5년, 10년 된 사람들은 송출실에서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송출실이라는 구조는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송출실이라는 게 그 뭐 방송을 그렇죠. 내보내는 곳. 예. 이게 잘 나가고 있나 모니터링하는 그렇죠. 곳이죠. 모니터링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송출실은 내가 방송을 잘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방송을 만들기는 PD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죠. PD들이 만들어 온 방송 콘텐츠를 내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마이너스의 요인은 생겨요. 네. 근데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인사고과가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하도 다들 이제 실수를 안 하고 한 2년, 3년 된 사람들은 MD들은 이제 MD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하니까 저평가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 오는 사람한테 웰컴 D를 주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게 아니 어떤 조직에 처음 가면은 그 일이 나에게는 낯선 일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일을 잘 가르쳐줘서 일을 잘하게 하면 되지 그걸 왜 D를 줘?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을 때였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조직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하는 건, 이 직원들에게 엄한 막 그 성과 같은 거 막 이런 거 내가지고 인사고과 같은 걸로 직원들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줘라. 이런 글 읽으니까 제가 확 와닿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제 리뷰에 뭐라고 썼냐면, 야, 창의성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다 있는데, 이거 내가 퇴직 후 직업으로 고려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PD가 하는 일이 컨설팅이거든요. 제가 작가에게 하는 게 대본 컨설팅이고, 배우에게는 연기 컨설팅하고, 제작자에게는 기획 컨설팅을 하거든. 왜냐면 왜 PD가 하는 일이 컨설팅이냐면 작가가 저 이런 대본을 썼는데요 라고 가지고 오면 이 대본을 이렇게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배우가 연기 톤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캐릭터는 이렇게 연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내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창의성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미국에 있구나. 그러면 10년 후에는 한국에도 생기겠구나. 그럼 내가 이 직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러고 나니까 무슨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아니 나는 지금 송출실에 쫓겨나 있고 뭐 성공한 대박 PD도 아닌 주제에 무슨 감히 컨설팅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내가 찾은 답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이야. 남보다 싸게 하면 돼요. 남들이 100만 원 받고 컨설팅할 때 나는 10만 원 받고 일하는 게 꿈인 거지. 어차피 퇴직 후에는 애들도 다 컸겠다.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적게 벌어도 되거든. 돈을 적게 벌면서 사는 게 나의 꿈이다. 대신 일은 반드시 재미있어야 돼요. 은퇴 후에 내가 일을 하는데 돈도 적은데 재미도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적고 재미도 없으면 안 하고 그냥 놀면 되지. 자, 근데 제가 2016년도에 이 글을 어떻게 내가 돈을 적게 벌면서 남들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만 받으면서 하면 되지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봤더니 2016년도에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연금 투자를 했거든요. 월급의 상당액을 항상 연금을 저축을 하거나 연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는 퇴직 후에 그냥 개인연금 수령액만 해도 최저임금 받을 정도의 금액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재밌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2016년도에 내가 적은 글이에요. 어쩌면 저의 대체 불가능성은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렴한 단가에서 올 수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가격을 깎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품을 시장에 전시해 놨을 때, 와, 저 사람은 가성비가 되게 좋은 상품이야 라고 말하려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가격을 깎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걸 썼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야, 오늘 그래서 내가 빌린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내가 요즘 어쩌다 이렇게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7년도, 18년도 도서관 전국에, 그때도 이제 전 MBC 다니면서 도서관 강의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 도서관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PD님 같은 분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 PD님은 사실은 예산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지금은 물어봅니다. 지금은 물어봐요. 지금은 강의, PD님 무슨 날 강의 가능할까? 그럼 제가 예산은 얼마인가요? 물어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2017년도, 18년도에 나는 MBC PD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MBC에서 받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외부 활동은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회사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자꾸 바깥에 외부 활동해? 내가 이거는 내가 사회 공헌 활동이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강의를 그때 다닐 때는 예산을 안 물어봤는데, 그 사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자분들에게 강연 요청을 하면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의 강연료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 예산은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정말 모시고 싶은 저자인데 너무 이 몸값이 비싸서 못 부르는 저자가 많은데, 나는 그냥 가니까 부르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나의 경쟁력이 되겠구나. 싼 값에 다니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명퇴를 하고 나서 사실 몸값이 살짝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는 찾는 곳들이 여전히 많아요. 왜냐? 이분들이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강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떤 그 인생 이모작, 노후 대비의 꿀팁은 뭐냐면, 1번, 남들 일할 때 노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죽자 사자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설렁설렁 일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죽자 사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성과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러지 말고, 아, 그래, 뭐 인사고과 좀 안 나오면 어때? 뭐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창의성이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원고에서 읽은 글인데, 우리는 왜 다들 이렇게 덕담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퇴사할 때, 아유,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퇴직 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퇴직 후의 목표는 꽃밭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자갈밭에서 구르는 게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꽃길만 걸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 꽃길은 미어 터져요. 여러분, 벚꽃놀이 하러 여의도에 한번 4월 달에 벚꽃놀이 여의도 한번 가보세요. 윤중로 미어 터져요. 사람들은 다들 꽃길만 걸으려 하기 때문에 그 꽃길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갈밭을 가세요. 자갈밭에 가면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차피 사람들이 자갈밭은 힘들어서 자갈밭 걷는 것도 발 아프고 난 여기 안 걸을래 해서 다들 도망가거든. 거기를 자분자분 자갈밭을 걸을 때 뭐라고 멘탈을 잡냐면은, 야, 발지압되고 좋은데? 야, 이거 사람도 없고 여기 한가해서 걷기 참 좋은데? 라고 하고 걷잖아요. 그게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데, 돈 많이 받는데,
그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게 받으면서 경쟁 치열하지 않은 곳, 남들 일할 때 노는 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 타인의 평가 따위 개나 주세요. 회사의 인사고가 CD 받는다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회사에서 인사고가를 치열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갈구어서 어떻게든 자기 눈치 보고 인사고가를 할수록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눈치 보면서 막 그런 조직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기껏 내 일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윗사람 눈치 보고 윗사람한테서 좋은 인사고가를 받는 게 목표인 조직은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대책 없이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인생 이모작 준비를 혼자 하는데 자, 이런 조직을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느냐? 사표를 내란 말이 아니에요. 칼퇴근을 하세요. 그런 조직은 칼퇴근하고 그냥 인사고가 포기하세요. 아, 오래 일하는 저는 진짜 회사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밤늦게 야근하는 애들 고가 잘 주는 회사 있거든요. 야근하는 애들이 죄송해요. 박 부장님은 워낙 열심히 살아서 야근하실 수 있는데 야근하는 애들이 왜 야근하는 줄 알아요? 걔들은 일은 하도 못해서 그지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 내에 퇴근 시간까지 일을 못 맞춰서 야근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애들을 이 친구는 퇴근 안 하고 열정이 살아있네 해서 인사고과를 잘 준단 말이야. 그런 그지 같은 회사는 빨리 나오세요. 퇴근을 일찍 하고 월급은 챙기세요. 그리고 퇴근 후 시간을 자기 개발하시는 데 쓰시고 노세요. 놀면서 뭘 하고 노냐면 문화센터 가가지고 자기 개발하고 도서관 가가지고 책 빌려서 읽으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나는 은퇴 후에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자유를 얻으세요. 왜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노후의 그 일자리 시장에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은 일을 더 잘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받으면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 되거든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씀씀이를 줄이는 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십시오. 죄송해요. 혼자 막 이렇게 신나서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 9월 1일에 올린 그 글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라는 책에 대한 리뷰인데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책을 읽고 그대로 살았더니 진짜 저는 감히 그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도서관 저자강연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들 찾는 상품이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절대 이거를 제가 저 인간이 그냥 지 개인의 성공담을 가지고 혼자 막 신나서 떠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저 2016년도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 9월 1일 날 올린 책의 그 번호가 201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9월 1일에 2016년도에 201번째 리뷰를 올린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총 250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나는 진짜로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드라마국에서 성과를 내서 A라는 인사고과를 받은 사람을 저 자식은 드라마국에 놔뒀더니 일을 해서 높은 고가를 받네. 고가를 낼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라고 해서 송출실로 보내서 D를 줬단 말이에요. 이 시절에 분노가 나를 밀고 나가는 힘이었던 거죠. 그래, 회사에서 나를 갈군다? 그러면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난 일하지 않겠어. 나는 퇴근 후에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 도서관이 있어? 나는 거기 가서 20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주는 대로 받으면서 나는 일할 거야.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열정을 쓸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고 2025년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느껴지네요, 목소리에서. 근데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게 절대로 콰이어트 퀴팅을 그러니까 요즘에 콰이어트 퀴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콰이어트 퀴팅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은퇴를 앞둔 분들의 얘기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봤어요. 역시 네? 중요하신, 네, 이 그리고 지금 핵심을 또 우리 또 짚으셨습니다. 김민식 작가는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 맞아요, 맞아요. 있었고, 예, 젊은 사람들 절대 콰이어트 퀴팅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진짜 그냥 아직 젊으니까 퀴팅 하시고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음. 예, 거기 지지부진하게 있으면서 콰이어트 퀴팅하면 서로한테 좋지도 않고 그거 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야, 예, 지금 사실은 그 박 부장님이 이래서 나는 박 부장님과의 대화를 좋아하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막 간단 말이야. 막 가가지고 혼자 신나고 좀 막 달리는데 이렇게 슬쩍 잡아주는 사람. 근데 제가 요즘 기업 강의를 다니면서 하는 그게 기업 강의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근데 이게 정확한 워딩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예요. 네.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이 큰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소한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게 그러니까 큰 기쁨 하나보다는 작은 기쁨 여러 번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느끼는 공간이 직장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 분들이 MZ 세대들이 제가 아까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면 맞아요. 박동 부장님 말씀대로 오해를 하면은 회사는 그냥 괴롭지만 참고 다니는 데고 나는 퇴근 후에 나의 즐거움을 기쁨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 말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네. 깨어있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기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일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을 할 때 특히나 더 즐거운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PD로 일할 때 언제가 나는 가장 즐거웠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설팅을 할 때 그러니까 작가가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근데 PD님 이 대목에서 막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장면으로 어떤 대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서부터는 작가 대본 이거 하는 거에 되게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한 작가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시트콤 만들 때 작가들 대본 회의하고 막 이런 게 나는 되게 기뻤거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에서 여러분이 괴롭다 그러면은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내가 하는 일 중에 기쁨을 느끼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 업무를 느리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리고 상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쟤는 저 일 시켜놨더니 퇴근도 안 하고 혼자 미친 듯이 저 일을 하고 있네. 쟤는 저 일을 시켰을 때 표정이 되게 밝네. 쟤는 저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일을 줍니다. 좋은 리더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직장은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조직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탐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회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거기에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적성을 알게 돼요.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MBC PD로 일을 하면서 나는 컨설팅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작가가 되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창의성에 대한 어떤 글쓰기에 대한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그냥 바로 때려치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영혼 없이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의 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요즘 가셨을 때는 또 예전하고 혹시 달라진 얘기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주지 않으면 식상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하는 건 독서 예찬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예찬론을 하고, 도서관 조금씩 바뀌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디테일을 수정해 가는 그런 그거지. 저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도서관 가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빌린 책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책 읽는 기쁨만큼 좋은 게 없고, 책을 읽어서 성장하는 기쁨만큼 좋은 게 없는데, 요즘 제가 조금 더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읽기에서 쓰기로 나아가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냥 읽는 것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게 읽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쓰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노후가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다 읽기에도 노후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노후가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으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지루할 정도로 인생이 길어요. 노후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내가 뭔가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요즘은 네,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쓰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블로그를 쓰든 뭐를 쓰든 일기를 쓰든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원고를 모으는 방법이 일단 메모부터 써야 되고요. 네. 혼자 보는 메모. 그 메모를 쓰다가 그 메모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내가 빌린 책에서 내가 지금 박동 부장님하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말이야 노후에 대해서 노후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막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글감이 모이면 그걸 블로그에 올려보고 그러다가 블로그에 글감이 좀 쌓이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 블로그 글이 어느 날 화제가 돼서 인터넷에서 막 공유되고 그러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혹시 선생님 그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 가지고 책을 내시는 게 없냐요. 근데 그런 연락이 안 오면은 그냥 본인이 책을 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왜 강원국 작가님 책 쓰기 수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때는 책 쓰기 수업을 한 3분의 1 정도 읽은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면 이번 주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네. 읽고 나서 제가 되게 여기서 이 책에서 참 읽었던 좋은 구절 중 하나가 이거예요. 강욱 작가님이 이제 책 마지막 부분 정도에 쓰신 건데 내 경험으로 보면 공부는 50살 넘어 해야 진짜 공부다. 50살 정도는 돼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뭐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강원국 작가님이 하신 공부가 바로 글쓰기예요. 강원국 작가님은 특히나 뭐 대통령의 글쓰기라든지 회장님의 글쓰기를 나는 책을 쓰시면서 나는 평생을 스피치 라이터로 살아왔고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강호국 작가님이 이 책 쓰기 수업 마지막에 가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자서전을 다들 써보라는 거죠. 모두가 자서전을 써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데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다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 그거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쓰는 게 자서전이라고. 근데 그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서전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쓰는 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을 때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서전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편견 중 하나는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욱 작가님 이 말 있으면 너무 재밌어. 유명한 사람은 자서전을 쓸 필요가 없다. 자신이 쓰지 않아도 남들이 써준다. 그렇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기록이 남는데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써야 한다. 자신이 쓰지 않으면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모두가 책을 쓰는 그런 삶을 노후에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저는 글 쓰는 보람 글을 쓰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요즘은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바뀐 점이네요. 그게 바뀌셨네. 어떻게 박 부장님은 이번 주 어떤 재미난 책들 좀 읽으신 거 있나요?
요즘에 범도 그 홍범도 계속 읽고 계시구나. 홍범도 이제 2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아주 근데 워낙 책이 두꺼워가지고 예. 근데 중간에 소설은 참 이게 읽고 소개하기가 애매하잖아, 그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대사, 멋있는 구절을 한 번씩 공유해 주세요. 예. 근데 이 범도를 이게 굉장히 잘 술술 넘어가는 책인데 중간에 읽다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파인을 시작하는 바람에 파인 그 저 윤태호 작가 신안에서 그 유물 보물섬 그 얘기 이 얘기 정말 재밌어. 그래요? 네, 윤태호 작가는 진짜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중 하나야, 그지? 진짜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아, 그래요? 스토리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 많이 나. 어쨌건 그거 보느라고 예, 좀 멈췄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빌려서 잠깐씩 본 책들이 25박 26일 치앙마이 불효자 투어라는 책을 한 절반 불효자 봤고요. 투어? 불효자 투어. 재밌다. 왜 불효자 투어일까? 이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간 얘기예요. 이 책은 한 절반 읽었는데 뒤에는 안 읽으려고 해요. 왜? 책이 뭐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여기서 기대했던 바하고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는 원래 이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언젠가 해보려고. 그렇지. 나 작년에 치앙마이 가서 너무 좋았고. 집었는데 이게 근데 치앙마이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책이 여기 도서관에 없었는데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리고 이거 쓴 분이 그 세계 테마 기행에도 여러 번 나왔던 여행 작가이세요. 박민우라는 여행 작가세요. 그래서 그 뭐 조금 각도를 틀어서 효도 관광, 효도 여행의 얘기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겠지. 이분들이 한 달 살이잖아요. 2박 25박 26일 그랬는데 사실은 여행 정보는 최소화된 책이고 그보다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는 일의 고단함?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게 약간 자전적 얘기로 저는 읽혔어요. 부모님과의 그 평생의 그런 묵은 갈등이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행에서 되게 표면화되잖아요. 그렇지. 네, 이분이 저랑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읽다 보니까 이 얘기는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저자도 정말 힘들게 25박 26일을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 치앙마이에서의 한 달이 힘들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 나는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친한 작가님을 만났는데 그 작가님이 그 부모님이 이제 팔순이라서 그 베트남 여행을 가신대요. 내가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다낭을 가신대요. 내가 다낭 잘 잡았네요. 다낭에 가면 호이안도 가고 후에도 가고. 근데 호이는 팔순 노인 모시고 하기엔 좀 거리가 있나? 뭐 이랬는데. 그랬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다낭만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후에는 멀어도 호이안은 왜 차로 1시간 반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호이안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왜냐면 다낭은 그냥 오로지 바닷가밖에 볼 게 없는데 호이안은 그래도 가면 왜 전주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그렇지. 오래된 이 근대 역사를 보는 맛이 있잖아요. 호이안을 안 가실 거래요. 내가 너무 아까워서 왜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지를 못하신대요. 예전에 여행을 갔대요. 가가지고 그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하시니까 요즘은 여행지 가면 휠체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관광 안내소에 가면 휠체어 타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돌아다닐 테니까 궁궐 안 돌아다닐 테니까 휠체어 빌려 올게요 라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야, 내가 이 방송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장애인에 대한 비하하는 표현. 내가 뭐냐? 그거 타고 다니게? 라고 해서 안 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이렇게 쇼핑몰 가면 왜 막 애들이 막 나 저기 가서 뭐 사고 싶어 막 거기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니까 왜 거기 쇼핑몰 가면 이렇게 왜 휴게 공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카페나 뭐나. 그럼 여기 앉아서 음료수 드시고 계세요. 우리 잠깐 여기 뭐 좀 사올게요. 라고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니들 집 맡아 주려고 여기 왔냐? 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와 여행은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은 고행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우리 그랬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너그러워져야 돼요, 진짜로. 작정하고 너그러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노후의 삶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협해지기가 쉬워. 근데 그 작정하고 너그러워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어져요. 평생 사실 해외여행을 별로 해보지 못하신 부모님.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아마 이 부모님은 그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셨을까? 왜냐면 맞다. 네, 굉장히 그러네. 그 세대는 그걸 겪어보지 못했구나.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뭘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다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러네. 네, 그래서 정말 이 50대의 그 아들은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고 70대에 아직 제가 볼 때는 근데 70대면 젊으신데 70대 부모님들께서는 진짜 조금 그 아이 같은 입장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참 너무 이 갈등들이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들면서 마음이 아파서 못 읽었구나 끝까지. 예,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시는 오지 맙시다. 대환장 치앙마이 한 달 살기. 그리고 근데 있잖아, 나는 왠지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책을 읽고 싶어진다. 한번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를 읽으면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좀 덜 할 수 있어. 맞아요. 우리 부모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러구나. 그 첫 페이지 책을 딱 넘기면 한 줄 이렇게 그 헤드 카피 같이 써 있어요. 오지 말아야 했다. 아니 꼭 와야만 했다. 왜 와야만 했는지는 아마 뒤에 더 나오겠는데 그렇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아까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아까 그 부모님들 이렇게 평생 여행 한번 못 다녀보신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아들로서는 그랬겠지. 당신은 저기 여행 작가고 해서 많이 다니는데 부모님은 못 다니시니까 그치. 한번 모시고 내가 한번 그런 고귀한 뜻을 가지고 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평생의 로망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로망이 왜 로망이냐면은 그냥 그거는 할 수 없는 일. 왜 그러냐면 평생의 로망을 여러분이 실천을 하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평생의 로망이 부부가 같이 은퇴 후에 나이 60에 부부가 크루즈를 타고 2, 3주간 어디 저기 이렇게 카리브해를 다니는 거야. 그 로망을 딱 하잖아요. 문제 뭐냐면 이게 평생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고요. 근데 가서 막상 보면 뭔가 좀 그 기대치, 항상 행복은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가 작은 게 행복이고 클수록 불행이란 말이죠. 근데 평생의 로망이다 보니까 평생 쌓아온 그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어떤 뭐가 나올 때마다 투덜거려요. 네. 야, 여기는 왜 방이 왜 이러냐? 야, 상품이 왜 이러냐? 야, 너는 왜 저기 영어도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러면서 투덜거리거든. 그래서 때로는 로망은 그냥 로망으로 놔두는 게 낫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망을 실천할 게 아니라, 자, 행복은 뭐다?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한 달간 치앙마이를 가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왜 고향에서 뭐 호수공원 꽃축제 하잖아요. 그런 데 한 3시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동네에서 무슨 뭐 저기 뭐 하잖아요. 그런 데 그냥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동네 축제 같은데 근처를 다니고 이 경험이 여러 번 쌓이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나면 아, 우리 엄마는 이런 거는 싫어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어디 꽃 많이 있는데 플라워 카페 같은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장기 여행을 가야지 그냥 한 방에 빵 가잖아요. 정말 오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얘기는 그리고 참 끝 저기 뭐야 그 슬로우 조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죠. 너무 좋은 책이고 그게 저기 뭐야 밀리에 써져 있어서 후딱 읽었는데 무엇보다 책이 얇아서 좋더만. 사실 이 책으로 내기에는 너무 좀 양이 작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용 영화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평가. 그러니까 극장 가서 내가 15,000원 내고 보기에는 아까운데 근데 그냥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러면 한번 보지 뭐라고 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서관에 밀리에 써져 있으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2-3시간이면 다 읽겠던데. 맞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실천이 또 쉬워. 네. 그리고 나는 이거 딱 봤더니 저는 항상 걸을 때 뒤꿈치부터 디뎠는데 슬로우 조깅은 이 앞꿈치를 딛는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다들 핫한 그 러닝, 달리기라는 어떤 문화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어저께인가 최근에 3프로 TV인가 언더스탠딩에 정형외과 의사면서 러너신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와서 하시는데 요즘에 러닝이 정말 핫해가지고 근데 이분 그 병원에 그렇게 러닝하다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러닝을 권장하러 나온 게 아니라 권장하러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너무 다들 뛰는데 뛰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뛸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뛰어야 된다. 예를 들면 발이 평발인 사람들의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갖춰야 될 장비가 다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부상이 정말 잦다고 하는데 이 슬로우 조깅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할 때 그냥 무조건 신고 그런 얘기 사람도 있거든요. 야,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그냥 신발 갖고 바로 뛰어. 그거 아니라는 거고.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냥 뛰면 안 되고 특히 나이 들면 슬로우 조깅 요거는 꼭 한번 보시고 뛰세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나의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MTB 동호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MTB 동호회는 산악 자전거를 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무슨 동호회에서 늘 혼자 타다가 동호회에서 하는 그 산행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네. 그날만 부상자가 한 2-3명이 속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코스를 가는데 문제는 못 타는 사람은 그 싱글트랙 산길이 위험한 코스였거든. 거기서 가고 그리고 여럿이서 앞에서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잖아요. 네. 뒤쫓아 가려다가 내리막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또 무릎 까진 사람도 있고 나는 요즘 러닝 크루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호수공원 같은 데 보면 러닝 크루가 뛰는데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대로 뛰는 건데 문제는 러닝 크루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막 젊은 남녀들이 막 뛰니까 옆에 그렇지. 매력적인 이성이 뛰고 있는데 자기가 이러는 것보다는 막 빠른 속도 달리는 거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리기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님 말씀이 의사분 말이 맞아요. 달리는 거 잘못하면 오히려 다치기 쉬운데 슬로우 조깅 책을 한번 보시고 달리신다면 이 방식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조깅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최근에 3프로인지 언더스탠딩에 나왔던 정형외과 댓글에 올려주라. 댓글에 올려줘. 그래, 그 영상 주소를. 이거 2개를 같이 꼭 짜고 알겠습니다. 보고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어제부터 살짝 읽기 시작한 책이 이것도 역시 밀리의 서재에 있고 제가 슬로우 조깅을 빌릴 때 그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냥 집어든 책인데 내용이 깊고 좋아요. 뭐야? 호흡 리셋이란 책이에요. 제목 뭐? 호흡 리셋. 호흡 리셋. 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취과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통증 전문의. 그래서 통증 전문의가 쓰신 책이고 제대로 숨 쉬는 법이에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 그 양압기도 쓰시고 그 수면 이 호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읽으셨구나. 네, 무너진 호흡만 바로잡아도. 숨 쉬는 거는 다 할 줄 알죠. 아니, 그렇죠.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책을 보고 배우면은 더 잘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무너진 호흡만 바로잡아도 만성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카피를 담고 있는데. 오야, 확 땡기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앞부분만 봤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는구나라고 뼈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돼도 잘 몰라요. 그렇지. 예, 잘 모르고 그리고 현대인의 그 습관이나 자세, 의자에 주로 앉아 있고 뭔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구조고 그 호흡이 사실은 그 만성적인 여러 가지 질환의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은 숨으로 또 가로막이 움직이는 그런 호흡으로 원래는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게 지내면서 또 현대인의 그런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얕은 호흡으로 다들 이제 변형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책이 굉장히 사례도 풍부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갖다가 정말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는 게 정말 이분 굉장히 정성 들여서 쓰신 책이구나. 그리고 메시지는 간명한데 그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쓴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고 밀리의 서재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일요일 아침 6시에.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 6시에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잖아. 네네. 나는 사실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내가 준비한 원고들을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한 30분부터는 내가 지금 이제 서서 걸으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앉아서 30분이 되면 나는 요즘 무조건 일어나서 한 5분, 10분은 걸어 다녀요. 네. 도서관에서도 그래요. 도서관에서 내가 앉아서 책을 읽고 원고 작업을 하다가도 나는 이거 아까 그 책에서 잠깐 아까 그 얘기는 늘 계속 앉아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에는 좀 뭔가 이렇게 우리의 몸은 늘 앉아 있는 몸으로 살아온 건 불과 몇십 년이 안 됐거든.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항상 걷거나 서거나 뛰어다니거나 막 그랬던 몸이니까. 근데 호흡 리셋 그런 어떤 호흡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는 거 이게 진짜 치명적이라고 하거든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앉는 시간이 길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보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저도 안식년 기간에는 저희 집에는 이제 스탠딩 데스크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앉아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회사로 돌아가니까 저희 회사는 조금 재래식 문화라서 그런지 스탠딩 해서 뭐 작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몇 개 인테리어 하면서 새로 있었던 데가 뭐 직원들이 늘었다면서 다 사무실과 회의실로 바꿔놔가지고 그래?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러면 우리 다들 안 좋다. 직원들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 이걸 해달라라고 그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다가 뭐 이상한 사람? 했겠지 뭐. 예.
너무 제 얘기를 가볍게 여겨서 내가 그렇다고 여기서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진짜로. 진짜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저 노인네 선배가 뭘 꼰대가 서서 일을 하지. 별거 일할 날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또 꼰대짓 하네 하는 얘기 나올까봐.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은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보이잖아. 우리가 굉장히 말하는데 요즘 더 조심스러워서 그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눌러두고 사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안타까워요. 여기서 꼰대 멘트 그럼 하나만 더 할게. 네. 내가 요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근데 나는 이게 왜 그런가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른 자세에 대한 어떤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렸을 때는 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라,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난 학교 다닐 때 그랬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바른 자세가 나는 몸에 익숙해져서 직장에 가서도 나는 사무실 책상에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거든. 근데 내가 요즘은 진짜 언젠가 내가 버스 타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버스 의자에 완전히 그 의자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전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몸의 이 균형이 무너지고요. 오히려 바른 자세가 불편한 자세가 되거든요. 다리 꼬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게 편하게 되거든. 나는 근데 되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사실 다리 꼬고 앉는 게 그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예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거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성각자의 어려움이 그거야. 성각자가 대단한 사람이 성각자가 아니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각자잖아. 네. 근데 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건강 관리 잘해서 퇴직 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에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나는 박동원 부장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퇴직 후에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키우고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퇴직 후에 가능하니까 그냥 우리는 건강관리 열심히 잘해서 퇴직 후에 기나긴 시간을 누리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